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차 시, 11주자 2차 시, 이제 과학과 종교 안에 있는 상보성. 자, 종교 안에서도 대립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듯이, 이제 아주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신이고 인간이 함께 존재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인데 둘이 함께 있다. 또 떡과 포도주 안에 살과 피가 있다. 살과 피면 떡과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떡과 포도주라면 살과 피가 아니지. 어떻게 떡이 살이고 어떻게 포도주가 피예요? 포도주하고 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포도주가 피고 떡이 살이다. 이러니까 이게 대립적인 것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순적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이제 과학에서도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이 파동이며 입자다. 한때는 파동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 나오죠. 여기 쭉 이제 여기 216페이지. 자, 그 당시 1920년대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대판 싸운 거예요. 파동은 입자가 될 수 없고 입자는 파동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거의 19세기 마지막까지는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식이었어요. 근데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뒤엎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나중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흑체 복사, black body radiation. 자, 전통 물리학에서는 자외선 파탄이라 불리는 현상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 초고주파수의 무한밀도에서 왜 흑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자, 이 현상은 1900년 독일의 위대한 물리학자, 에너지의 양자화 개념을 주장한 플랑크가 설명했다는 거죠. 자, 이 흑체 복사, 에너지를 복사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아, 빛은 입자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05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해요. 자, 빛에 노출되는 일부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된다고 믿던 시절, 그런 시절이 또 있었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빛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는 빛의 강도가 아니라 주파수와 관련이 있었다. 주파수는 파동이죠, 파동. 그런데 빛이 특정 주파수 미만인 경우에 밝기와 상관없이 전자는 방출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을까? 아인슈타인은 입자처럼 생긴 에너지 다발과 금속 표면 가까이에 있는 전자 간의 충돌로 광전자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전자 효과를 낸다. 그래서 입자라고 하는 해석이 파동이라고 하는 해석을 뒤집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번과 2번 여기 218페이지, 전자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빛의 강도가 아니라 빛의 주파수다. 플랑크는 진동자 에너지가 주파수와 정비례한다. 주파수는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2번, 관찰된 광전자 효과의 특징은 들어오는 광자와 금속전자 간 충돌이 에너지 보존의 원칙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설명할 수가 있다. 들어오는 광자의 에너지가 해당 금속의 이람수보다 적을 경우 광자의 폭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전자는 방출되지 않는다. 그 인계치보다 클 경우 방출된 광자의 운동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의 주파수와
정비례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빛은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파동이며 입자다.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광전자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전자기 복사 에너지는 특정 조건에서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입자처럼. 과거에는 파동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파동과 입자의 양립불가하는 그 특징, 둘 중 하나만 가능하며 둘 다 될 수 없다는 이론이 당시를 지배하던 전통적 관념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서 제일 밑에 보면 빛의 행동은 어떤 측면에서 파동으로, 다른 측면에서는 입자로 설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결국은 지배하게 된 거예요. 1920년이 되어서야. 자, 219페이지 꼭대기에 보면 드브로이는 물질 역시 어떤 면에서 파동으로 행동한다고 생각. 여기서 행동이란 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번역했는지 이거 정성희. 여기서는 works, acts. 그러면 사람은 행동하지만 여기서는 빛이 acts 하면 빛이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작용. 요즘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기계가 잘 작동할 때 it works 하니까 기계가 일을 한대. 그건 엉터리입니다. 요즘에 여기 보니까 어디 착한 식당, 굿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는 착하다는 뜻이에요. 성품을 말할 때는. 근데 이게 품질을 말할 때는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게 품질이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게 잘 만들어졌다. 이럴 땐 굿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할 때 굿 그러면 맛이 좋고 질이 좋다 이럴 때 굿을 써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착한 식당, 거기서 굿 레스토랑은 착한 식당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원더풀 식당, 좋은 훌륭한 식당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에서 착한 고기가 착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신선한 고기라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작용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보호는 상보성 개념을 발전시켰다. 드디어 보호가 입자와 파동이 대립적인 거지만 빛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둘 다 필요하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이게 상보성 이론이에요. 보호에 따르면 빛과 물질의 또 행동이라고 그러네. 빛과 물질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와의 입자 모델을 모두 적용해야 된다. 하나만 적용하면 불완전하다. 자, 상호 배타적인 선택. 이거면 저거가 아니고 이거면 저거. 그렇게 여러분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찬성 반대. 친구 아니면 원수. 너 내 친구가 아니면 원수야. 그게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관계도 있어요. 찬성 안 했어? 너 반대지? 아니에요. 기권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상호 배타적인 선택 중에서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둘 다 인정해버린다. 이건 너무 게으르다. 너무 얄팍하다. 그런 편의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편의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에게 이는 다른 식으로 해당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음을 입증한 일련의 중요한 이론과 실험으로 얻은 불가피한 결과. 다른 선택이 없어. 이 둘을 함께 가지고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호는 그가 얻은 실험적 데이터로 판단컨대 빛과 물질의 작용과 같은 복잡한 상황은 상충되고 양립 불가한 듯 보이는 두 모델을 사용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빛의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대립적인 둘이 함께 존재한다. 이게 신비예요. 이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대립적인 것이 함께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어떤 복잡한 현상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 현상에 대립되는 모델을 조합하는 것이 바로 상보성의 원칙이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는 종교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종교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교 안에서는 그것을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정반. 정과 반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합. 종교 안에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만나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종교에서 상보성의 종교적 의미를 다루는 기독교 신약 분야인 기독론, 특히 기독론이죠. 예수는 참신이고 참인간이다. 참인간이면 참신이 아니고 참신이면 참인간이 아닌데 둘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론이에요. 하지만 그에 앞서 과학자인 보어와 신학자인 칼 바르트와 또 토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자, 이 관점이 어떻게 교차하는가 주목하면서 과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일반적인 교차점. 둘이 만나니까 교차한다는 거예요. 대립적인 것이 교차한다. 자, 일부 학자들은 보어의 상보성 원칙과 여기 나오죠. 바르트의 변증법. 변증법. 이게 거의 상보성하고 유사한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한과 유한. 무한은 유한하고 달라요. 정반대. 유한하면 무한하지 않고 무한하면 유한하지 않은데 무한과 유한이 만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만난다는 거. 어떻게 만나요?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신을 알 수가 없죠. 신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변증법에서는 신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인간과 신이 만나는 거예요. 이걸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영혼과 시간이 만나고 무한과 유한이 만날 때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상보성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이죠. 과학에서는 상보성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신학에서는 변증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유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로더와 네이드하트 219페이지 밑에 이 사람들은 보와 바르트 간의 중요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보에게 설명해야 할 현상이 양자 사건. 이게 번역을 그지같이 했네요. 양자 사건. 양자 사건의 작용이라면 양자 사건. 이상하네요. 양자 원리의 작용이라면 바르트에게는 시간과 영혼이죠. 시간과 영혼. 영혼은 플러스, 시간은 마이너스. 예수 안에서는 인간성과 신성. 대립적인 거죠. 이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에 따르면 보와 바르트 모두 전통적인 논거로는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는데 현실 속에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있는 거야. 설명할 수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주 이제 나타나는 거죠. 221페이지 넷째 줄 보면 221페이지 넷째 줄. 교부 시대에는 신성과 인간성의 중간자 개념이나 혼합 개념을 내세우면서
예수를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중간은 없다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중간 개념을 만들어서 하나는 도케티즘이라고 그러지. 도케티즘. 그 다음에 어답쇼니즘. 도케티즘은 가현설. 요거는 양자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상보성 안에 존재하는 그 모순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현실에는 존재하는데 현실 속에는 한 인간 안에 둘이 있는데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간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부한 거예요. 첫 번째 중간 설명은 뭐야?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이 모습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림자처럼. 실제로는 신인데 가면을 쓰듯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썩 나타나는데 겉모습을 볼 땐 인간으로 보이는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그냥 가면처럼 겉을 싹 이렇게 가린 것에 불과하지 안을 열어보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살짝 인간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그래서 인성, 인간의 모습을 부인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임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설명이니까 신인데 인간의 모습을 잠깐 유령처럼 가지고 나타났어.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 다음 어다쇼니즘은 뭐냐면 사실은 인간이야. 신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달라. 인간이긴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이야. 신을 닮았어. 그래서 신이 그 인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건 아닌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 예수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걸 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둘을 다 거부했다는 거죠. 중간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동과 입자에 관한 보호의 상보성 이론처럼,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 이거예요.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451년 4, 5세기까지 이단 가짜들이 나와서 예수는 인간 아니고 신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인간이야. 중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칼케돈 공의회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참 신이고 참 인간, 그 대립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죠. 자, 451년 정립한 기독론적 견해에서는 두 본성 교의의 바탕을 둔 접근법이 오로지 그 두 모델이나 본성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하며, 이미의 한 시점에서는 양립불가한 두 모델이나 본성 중 하나만 적용하다는 관점에서는 상보적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니까 둘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보성 이론, 과학과 종교에서 상보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왜 상보성 이론이 필요하느냐?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의 한계예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원리를 만들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원리예요. 그럼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원리는 둘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만나면 방패는 뚫리고 창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어떤 논리와 명제는 이것이 100%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은 다 거부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럼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말 속에 생각한다는 것도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거부해야 돼요. 또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시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또 무너져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의심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의심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의심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내가 의심한다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러셀의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러셀의 패러독스. 예를 들면 어떤 거짓말쟁이가 나는 참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가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든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든지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속에는 상보성이 존재한다. 자, 이제 우리 진도 21, 챕터 21, 진화생물학. 진화생물학.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원래는 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 이 계몽주의적인 모든 것은 변화한다. 끝없이 변한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고 또 모든 것은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계몽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형성된 게 진화론이에요. 말하자면 해겔의 역사 철학이에요. 해겔 역사 철학. 정반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서 발전돼 나가는 것이 역사고 자연세계다.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끝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역사, 문화, 과학, 종교, 인간 삶의 모든 분야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시장이 진화한다. 경제가 진화한다. 사회가 진화한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다윈이 이러한 원리를 생물학에다 적용한 거죠. 진화생물학. 그래서 진화론을 생물학과 연관시킨 거예요. 생물학 안에서 그 진화론을 적용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그냥 다윈은 진화론 그랬는데 다윈의 진화론을 생물학적인 영역 속에서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진화생물학이에요. 근데 이것을 심리학으로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심리학.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자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도 끝없이 진화한다. 심리학의 진화론의 원리를 심리학에 적용하면 진화심리학이 되는 거예요. 자, 223페이지. 현대의 진화생물학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가 목적론이다. 목적론. 이건 뭐냐 하면 본래 다윈의 진화론은 기원을 묻는 거예요. 기원. 최초의 어떤 것, 그것이 현재의 어떤 것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지금 현재 그 종 아니면 그 동물, 식물 현재 상태와 과거 상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화론이에요. 근데 진화생물학은 더 발전돼서 뭐냐? 마지막에 목표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한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볼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